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동영상에서 21.3과 21.4 부분에서 소개한 개념들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큰 고비를 넘으셨죠. 그래서 혹시 이제 이번 동영상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서 그냥 쉽게 그냥 잘 들으시면 다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고 21단원을 공부를 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부분은 21.3과 21.4 부분이니까 공부를 하실 때 초점은 거기 부분에 두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거를 제일 앞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5주차 혹은 6주차까지 정도 범위만 중간고사 범위로 하고 이제 지금 뭐 배우고 있는 부분 포함해서 이 부분들은 이제 그 이후의 시험 범위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 혹시 이 부분이 당장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시거나 막 무슨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우리가 학기 초반부터 공부했던 앞부분의 범위 위주로 중간고사를 보게 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세한 것은 학교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바로 제가 블랙보드에 공지를 드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처음 부분에서는 21.5 부분부터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21.5 부분은 우선 이렇게 공부를 하기 전에 NPV,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NPV와 관련된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무 관리를 들으시지 않으신 분은 이 NPV라는 것을 제가 뭐 간단한 개념 정도는 뭐 우리 교과서 앞부분 보시거나 그냥 네이버에 순현가법 아니면 뭐 NPV 이렇게 검색하면 다 설명이 나오는데 제가 이번 학기에 같이 수업하고 있는 재무관리에서 챕터 9에서 NPV를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해 보셔도 되고 만약에 안 들으신 분들은 그 부분을 그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보시면 되고 재무관리를 아니면 한번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요번 동영상을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순영가법 이런 거였지 그냥 그렇게만 상기가 기억이 나시면 되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새로운 사업을 해도 될까 말까를 판단을 할 때에 들어가는 돈과 그 투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입을 모든 현재가치 땡겨서 그게 0보다 크면 그러니까 순현가 NPV가 0보다 크면 그 사업 하기로 하면 되고 만약에 그 현재가치 순현가가 0보다 작으면 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회사의 최소한 재무적인 측면에는 도움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5단원에서는 그렇게 NPV 어떤 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외환이 걸려있는 사업을 하려고 할 때 NPV를 계산해보는 방법을 간단하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예시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도록 할게요. 예시를 보시면 미국의 다국적 회사가 해외 투자를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최근에 수출이 증가하는 상태여서 프랑스에 유통센터를 건립하려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회사인데 프랑스에 유통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니까 프랑스의 통화인 유로 그리고 미국의 달러 이 두 가지를 지금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은 200만 유로가 되겠고 그리고 앞으로 3년 동안 이 유통센터를 건립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들어오는 현금 유입이 3년 동안 매년 90만 유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사업을 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회사가 해야 할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까를 이 NPV법을 통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기 전에 여기 지금 두 번째 점을 보기 전에 세 번째 점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회사가 지금 걸려있는 통화가 두 개가 있죠. 관계가 되어 있는 통화가 미국 달러화와 유로화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거를 다 유로화로 바꿔서 생각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러니까 외국 통화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이 미국 기업이니까 자국이라고 하면 미국이니까 달러로 그냥 다 환산을 해서 NPV를 계산해보는 방법, 결국은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국 통화로 요거를 다 NPV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고 외국 통화로 만약에 기준을 삼게 되면 어떻게 NPV를 계산을 해야 되지? 라는 요 방법 두 가지를 요 21.5에서는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 상황으로 이어서 돌아가서 현재 유로 환율이 1달러당 0.5 유로.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1달러랑 0.5 유로가 같다. 그러니까 1유로랑 2달러랑 같은 거죠. 네, 같은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미국의 무위험 이자율이 5%고 유럽의 무위험 이자율이 7%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할 할인율, 요구 수익률은 10%를 쓰면 되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요런 상황에서 이 회사가 NPV를 계산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자국통화 접근법으로 NPV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를 살펴보면 요런 과정으로, 요런 순서로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UIP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 미래의 현물 환율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유럽의 무위험 명목 이자율 주어졌고 RUS 주어졌고 지금 이 T도 우리가 그냥 넣으면 되는 거니까 X0 현물 환율로 주어졌고 하니까 여기 넣어서 만약에 1년 후 현물 환율의 예측치, 평균 예측치를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겠고 0.51 유로 2년 후 거를 또 여기 2승으로 넣어서 계산하면 0.5202 유로 그 다음에 3년 후는 0.5306 유로 이렇게 1년 후 현물 환율의 예측치, 기대 예측치 2년 후 현물 환율의 평균 예측치 3년 후 현물 환율의 예측치, 기대 예측, 평균 예측치를 우리는 다 계산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 환율을 적용을 해서 앞에서 초기 투자 비용 이만큼 들고 1년차, 2년차, 3년차에는 이렇게 플러스로 현금 우입된다 했으니까 각각 이렇게 맞는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기대 환율의 예측치를 적용을 해서 유로 이렇게 없애면 달러로 이렇게 다 바뀔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바꾼 달러를 분자로 놓고 여기는 0시점이니까 바로 할인 없이 그리고 여기 밑에 할인율로 아까 요구 수익률로 할인율로 10%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 한 칸, 요건 두 칸, 요건 세 칸 이렇게 할인했더니 지금 NPV가 0.300만 그러니까 20만 유로가 나온 거죠. 달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자국 통화인 20만 유로라는 플러스 값이 20만 달러라는 플러스가 NPV 플러스 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자국 통화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해도 되는 사업이구나. 하는 게 좋은 사업이었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 사업은 프랑스의 유통센터를 더 건립하기로 한 사업은 이제 하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계산을 NPV를 첫 번째로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미국 회사지만 프랑스에 그러니까 유로 통화가 걸려 있는 거니까 그냥 모두 다 유로로 또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볼 수 있는 외국 통화 접근법으로 NPV를 계산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앞에서
이 회사에게 요구되는 수익률은 10%라고 했고 할인율을 그러니까 10%를 쓰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요구되는 요구 수익률이에요. 지금. 근데 1년 후, 2년 후, 3년 후 지금 우리는 3년 후까지 봐야 되니까 그때에는 또 요구 수익률이 알 수가 안 주어졌잖아요. 모르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국제 피셔 효과 IFE라는 거 공부한 거에 의해서 그때 요구 수익률을 각각 계산을 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과 미국의 명목 이자율 차이는 국제 피셔 효과에 의해서 두 나라의 물가 차이와 같아야 된다. 그래서 두 나라의 아까 주어진 이자율 차이가 7% 빼기 5% 하면 2%, 2%만큼이니까 이 두 나라 간의 이 2%라는 차이가 유로가 더 높은 물가 상승률을 이니까 그거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10%에 2%를 더 추가한 12%가 우리가 NPV 계산할 때 밑에 분모로 써야 되는 할인율이 되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2% 차이가 1년차, 2년차, 3년차에 모두 똑같이 유지될 거라는 가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유로 기준으로 NPV를 계산을 하고 이렇게 넣고 여기 분모에는 1.12에 1승으로 할인, 1.12에 2승으로 할인, 1.12에 3승으로 할인을 딱딱딱딱 해서 봤더니 NPV가 지금 0.1600만 유로 그러니까 플러스가 나온 상태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지금 현재 환율을 적용을 해서 지금 이걸 다 영시점으로 땡겨놓은 게 요거니까 이거를 달러로 만약에 바꿔본다 하면 우리가 현물 환율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현물 환율을 이용을 하면 그래서 바꾸면 여기 X0는 0.5 요거를 이용해서 바꾸면 요렇게 유로 나누면 달러가 남는데 0.300만 그러니까 30만 달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주목해서 보시면 방금 우리가 여기서 외국 통화 접근법으로 계산한 NPV 요 0.300만 달러나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0.300만 그러니까 자국통화 접근법으로 계산한 값이나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다? NPV를 달러 기준으로 하든 아니면 이거를 외국통화로 다 환산해서 계산을 하든 두 가지 방법으로 NPV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긴 하다. 그러나 두 가지 방법은 서로 다른 게 하나도 없다. 결국 같은 결론을 도출해주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PV 계산을 뭐 달러로 하든 외국 통화로 하든 상관없다. 결국은 같은 결론을 내주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NPV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를 했고 21.5단원의 마지막 꼭지로 주제로 모기업에게 현금을 보낼 수 없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우리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북한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기회가 돼서 내가 북한에 투자를 할 수 있어서 우선 북한 안에 돈을 가지고 들어갈 수는 있게 되었다 치자. 근데 북한은 워낙 이게 변동 가능성이 크고 리스크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투자해가지고 번 돈을 이제 가지고 우리나라로 돌아오려고 했더니 또 못 가지고 나오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경우처럼 자회사에서 번 돈을 모회사로 보낸다든지 모회사에서 번 돈을 자회사로 보낸다든지 할 때 어떤 국가 간의 제약이 있을 수 있어서 현금 이동이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요런 제한된 자금을 차단된 자금, 블락드 펀드라고 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제 유럽에서 디지털세, 특히 프랑스를 필두로 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처럼 국가들을 서로 넘어서 송금을 뭐 엄청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생한 현금 흐름과 자회사에서 벌었다 해도 그것을 모기업한테 다 보낼 수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일례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개성공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잘 운영을 하다가 작년인가요? 갑자기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해버렸죠. 그리고 그거를 다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팔아버리겠다, 아니면 자기들이 그냥 먹겠다라고 우리나라 정부한테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한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직까지 뭐 해결되었다라고 뉴스는 못 들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극단적인 경우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기업, 자기업, 자회사가 서로 현금 흐름이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1.6단원에도 뭐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요. 국제적으로 경영을 하는 회사들은 여러 나라에서 사업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환율 위험, exchange rate risk에 당연히 노출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근데 뭐 그런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밖에 없겠고요. 국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이 환율 위험이라고 하는데, 이런 환율 위험에 단기적으로 노출이 될 수도 있고, 뒤에 보시면 장기적으로 노출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재무제표를 다 본사 기준으로 연말에 합산을 한다든지 하는 환산하는 과정에서 전환 위험이, 그렇게 세 가지 환율 위험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단기 위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보시면 이탈리아에서 만드는 파스타를 미국으로 수입을 해 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0,000통의 파스타를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수입을 해 오려고 하는 거고, 판매 가격이 6달러, 그리고 한 통당 8.4 유로, 이건 달러고 이건 유로, 그리고 지금 현물 환율이 1달러당 1.5 유로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 하에서는 한 통에 5.6달러, 여기 환산을 해보면, 달러로 환산해보면 5.6달러에 사서 나는 6달러에 파는 거고, 10,000통이니까 곱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4,000만큼, 나는 지금 기준으로는 4,000달러만큼 그냥 나는 잘하면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지금 계산을 한 거고, 이게 다 팔리기까지 돈을 60일 후 이내에 상품이 도착할 때 지불한다 했으니까, 또 60일 후 현물 환율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나는 그때 가서 이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율이 1.5 유로였다가 1.6 유로로 오른다면, 그리고 환율이 1.4 유로로 만약 그때 가서 60일 후에 가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를 각각 계산을 해봤더니, 환율이 1.6 유로로 오른다면 여기 지금 6유로 빼기 6달러 빼기 5.25 곱하기 10,000통 해서 이익이 7,500달러로 증가하는 상황이고, 환율이 만약에 그때 가서 1.4 유로로 떨어진다면 여기 지금 이익이 0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율 변화에 따라서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이익이 날 수도 있고 하는 변동성이 너무 크다. 그러면 그거를 없애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선물 환율을 이용해서 미리 선도 환율을 픽스 시켜 놓는 선도 계약을 하면 되겠고, 그것을 만약에 나는 60일 후 현물 환율이 뭐가 됐든 1.58 유로가 1달러 그렇게 픽스 시켜 놓겠다 하면 6,800 그때 가서 6,800달러 이익이 날 거라고 이미 지금 우리가 100%로 확신을 가지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들이
국제적 기업의 경우에는 여러 국가들의 통화가 걸려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환율이 변하는 거에 바로바로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것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로 선도 계약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환 위험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장기 위험에 노출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뭐 이거는 뭐 한 달, 두 달 되는 문제가 아닌 게, 우리나라의 뭐 현대차나 삼성전자가 뭐 인도나 베트남 아니면 동남아시아 국가들 가서 현지에 대거 공장 세우고 사람 뽑아서 근로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투자한 게 얼만데 그거 뭐 당장 뭐 문제 생긴다고 접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외국의 노동집약적인 기업이 공장을 세웠어. 근데 갑자기 그 현지 상황이 어떻게 뭐 급변해가지고 인건비가 올랐네? 그러면 뭐야? 이거 괜히 손해만 계속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장기 위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 지금 IBM 같은 경우에도 뭐 2015년에는 손실액이 17억 달러였다가 환위험 때문에, 2016년에는 또 엄청 또 환율 변화로 손실액이 줄었고, 그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회사들이, 국제적 기업들이 이렇게 장기 위험에 노출되는 이유가 뭐냐면, 단기 위험 해칭하는 것보다 장기 위험 해칭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위험 해지하려면 선도시장 가야 되는데, 이렇게 요거를 장기 위험을 해지해주는 선도시장이 충분히 준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국제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 이 환 위험에 그냥 막 맞닥뜨려야 되냐? 그건 아니고, 이제 이제 기업들이 그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들어올 외국 통화랑 나갈 외국 통화의 현금 흐름을 대충이라도 일치시켜 놓는 방법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장기 환 위험을 하나 방법으로 대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BMW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도 자동차 공장이 있고 유럽에도 자동차 공장이 있대요. 그런데 미국에서 자동차 공장, BMW 공장이 있는데 40만 대를 생산하면 그 중에 일부를 유럽으로 수출을 한대요. 그러면 이 경우에 달러가 약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BMW 입장에서는 유럽으로 수출을 하는 차들에서는 또 수익이 나는 거니까, 달러 약세, 상대적으로 유로 강세,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서로 상쇄가 되는 거고, 또 BMW는 유럽에도 공장이 있어서 유럽에서 미국으로도 다시 20만 대를 수출을 하기도 한다. 그러면 이 대부분은 또 유럽에서 조달을 하고 유로로 지불을 하고 하니까 또 미국으로 수출을 한다 하더라도 뭐 그런 문제가 또 해결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방법으로, 만약에 뭐 무슨 미국 회사인데 우리나라에 지사를 만든다. 그러면 자본을 조달할 때 그 자기 본사 나라에서 이제 자금을 끌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럼 너무 환 위험에 노출이 되니까 우리나라에 진출을 했으니 우리나라 원화로 자금을 조달을 하는 방법. 그러면 뭐 그렇게 하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환 위험이 올라거나 내리거나 하는 것이 이렇게 뭐 내가 부채랑 이렇게 똔똔하면 어느 정도는 조금 상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장기 이 환율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서 파는 자동차는 대부분 미국에서 생산을 한 거라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을 주로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이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 위험에 노출되는 세 번째 케이스가 재무제표를 마감을 할 때에 해외 자회사들 거를 다 이게 본국 거로 본사에 있는
본사 화폐로 다 이제 전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환율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어떤 조그만한 나라에 가서 큰 회사가 자회사를 세웠다. 근데 그 나라에서 쓰는 통화가 그냥 GL이라고 하자. 그리고 연초 환율은 2GL당 1달러였어. 그러니까 재무상태표가 만약에 왼쪽이 GL 1000, 오른쪽이 부채가 GL 500, 자기 자본이 부채 500이었어. 그러면 이거를 그냥 그때 현물 환율로 바꿔. 그러면 2GL이 1달러 요거를 가지고 바꾸면 요게 요렇게 바뀌죠. 그래서 자산의 500달러, 부채 250, 자기 자본 250이다. 요렇게 그냥 환율을 통해서 바꾸면 요렇게 되겠죠. 그런데 1년 동안 너무 작은 나라라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자. 그런데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그 나라의 해외 현지의 물가 상승률이 미국보다 높아져서 환율이 갑자기 4GL당 1달러로, 그러니까 그 GL 통화 가치가 엄청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달러는 강세가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냥 그 아까 이제 요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4GL당 1달러라는 거를 적용해서 바꿔봤더니 자산이 250, 부채가 125, 자기 자본이 125. 뭐야 이거? 연초에 연말까지 가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기 자본이 그냥 환율 손실 때문에 125가 그냥 날아가 버린 거야. 그러면 요런 것이 이제 자회사 재무제표를 이제 본사 재무제표로 연결시킬 때 발생할 수 있는 요런 위험이 전환 위험이 되겠습니다. 이제 요 부분은 중급 회계 혹은 회계사나 뭐 CFA 공부를 만약에 CFA 레벨 2 공부를 하시면 이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시게 될 것이고, 요런 환율 위험을 관리를 하려고 그래도 나름대로 기업들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도 스마트폰 사업부, 가전 사업부, 그다음에 반도체 사업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고, LG전자도 마찬가지, 그리고 뭐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두 부서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 치자. 그리고 A 부서는 미국에서 달러로 상품을 사고 이를 영국에서 팔아. 근데 부서 B는 반대로 영국에서 상품을 파운드로 사서 이를 미국에서 팔아. 그러면 이게 서로 이 두 부서가 현금 유출 유입을 이렇게 좀 맞춤으로써 전체적으로 그거를 네팅 시킨다. 순 포지션, 네트 들어오고 나가는 걸 이렇게 상쇄 그렇게 시키는 그래서 순 포지션만 조금 이렇게 좀 다운 시켜주면 전체적인 회사 전체 차원에서의 환율 위험은 좀 적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가 여러 가지고 그 부서마다 다 또 거래하는 통화가 달라. 그런 경우에는 회사 전체 차원에서 노출된 넷 포지션, 순 포지션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통해서 기업 전체적인 환율 위험은 감소시킬 수 있겠다라는 방법을 환율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이제 벌써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21.7탄원에서는 뭐 이런 환율 위험이 뭐 어떤 경제적인 급변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죠. 요즘 같은 어떤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환율이 급변동할 수 있는 거에 어떤 이유 중에 하나로 그 나라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면, 또 뭐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북한이나 뭐 중동 나라들 그런 어떤 뭐 갈등, 뭐 러시아랑 무슨 뭐 갈등 있는 그런 나라들, 뭐 그런 것 때문에 환율이 급변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위험도 환율 위험을 고려할 때에 함께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 대표적인 사례로 올해 1월 달자로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를 하는 브렉시트를 감행을 했죠. 그래서 올해 말까지 유럽연합과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전환기를 가지면서 서로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런 대표적인 정치적 위험이 발생을 하자 파운드화 가격이 11%나 하락을 했다고 하고, 그거는 1985년도에 나타났던 최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 기업들의 주가도 30% 이상 하락을 했다는 거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위험이, 정치적인 위험이 환율 변동, 거시 경제 변동 같은 걸로 전파가 충분히 될 수 있으니 정치적인 위험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017년 미국의 감세 및 일자리 법은 한번 여기 뒷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전에는 무슨 뭐 조세 회피처 같은 거를 통해서 미국 회사들,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뭐 애플 같은 회사들이 해외 자회사들이 해외에서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법인세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거를 다 조세 회피처로 가서 처리를 한다든지 미국으로 안 가지고 온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017년 미국의 감세 및 일자리법이 통과가 되면서 미국의 법인세율이 확 낮아지면서 그렇게 뭐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는 유인이 확실히 낮아졌다. 그래서 그런 상황도 어떤 정치적인 큰 변동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환율 변동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부분으로 이런 그러면 정치적 위험을 환율 위험으로 전파되는 부분을 어떻게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모기업에만 부품을 공급하는 조립 공장이라든지 모기업으로부터 부품을 받아서 모기업으로부터만 부품을 받아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라든지 뭐 그런 사업들이면 어떤 정치적 급변동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계속 거래를 할 수 있는 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장기 환위험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던 현지에서 자금 조달하는 방법,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보시면 해외에 나갔어. 그러면 가능하면 그 나라에서 그 나라 돈으로, 가능하면 최대한 정부로부터, 그러면 그거를 정부가 갑자기 압류를 한다거나 뭐 뺏어간다거나 하면 뭐 자기들 손해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정치적 위험을 좀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교과서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1단원이라는 큰 산을 지금 넘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21단원에서 중요한 부분, 어려운 부분은 21.3과 21.4에 나오는 5가지 개념을 잘 익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위주로 공부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읽으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들에 조금 중점을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또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